차가운 권고사직 통지서를 손에 쥔 채 한때 나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독설과 남편 박준호의 침묵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정확하게 내 심장을 찔렀다. 그들은 내가 실직했다는 이유로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집에서 내쫓고 결혼 기간 동안 형성한 모든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 그렇게 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냉정하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빈손으로 집을 나섰다. 미련은 한 점도 없었다. 그들은 내가 처참하게 패배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게임의 규칙은 처음부터 내가 정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5일. 나는 그들에게 승리를 축하할 5일의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내가 오래전부터 깔아놓은 이 바둑판을 움직일 5일의 시간을 주었다. 박준호가 퇴거 통고서를 받는 순간 그는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제 손으로 밀어낸 것이 단순히 직장을 잃은 아내가 아니라 그의 안락하고 번듯했던 삶 전체였다는 것을. 랭이, 이게 다 무슨 소리니? 회사에서 잘렸다고? 이렇게 큰일을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현관에 들어서 하이힐을 채벗기도 전에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쏜살같이 달려나와 내 손에 들린 A사용지를 낚아챘다. 그녀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롭게 종이 위에 흑백 글씨를 훑었다. 얼굴에 걸려있던 온화한 가면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숨김없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권고사직? 말은 좋지. 그냥 회사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 내가 전부터 말했지. 여자가 무슨 커리어우먼이라고 설쳐대. 얌전히 집에서 남편이랑 애나 돌보는 게 순리지. 꼴 좀 봐. 이제 직장까지 잃었으니 우리 박씨 집안 망신은 네가 다 시키는구나. 날카로운 비난이 우박처럼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 박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반듯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오늘 아침 내가 직접 다려준 옷이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서 나오는 경제 뉴스가 아내의 공경보다 만배는 더 중요한 것처럼.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헌신했다. 박준호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는 평범한 대리였다. 내가 가진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그의 앞길을 닦아주고 부장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대외적으로는 박준호의 회사에서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이라고 알려져 있다. 모두가 그의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이른바 사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인지는 나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내 커리어에 최악의 위기가 닥치자 돌아온 것은 위로와 지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비난과 외면이었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구조조정은 흔한 일이에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저 금방 새 직장 구할 수 있어요. 새 직장? 말 한번 쉽게 하네. 김영숙 여사는 비웃으며 권고사직 통지서를 티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너 이제 30 넘었잖아. 여자는 30 넘으면 끝물이야. 어느 좋은 회사가 너 같은 여자를 받아주겠니? 우리 준호는 이제 잘 나가는 부장이고 앞길이 창창해. 넌 이제 직장도 없이 매달 한 푼도 못 버는데 뭘로 우리 아들 옆에 있겠다는 거야? 너는 그냥 짐덩어리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이 되어 내 살을 파고들었다. 나는 박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침내 텔레비전에서 눈을 뗐지만 그저 나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참 이렇게 큰일을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의 말에는 일말의 걱정도 없이 오직 책망뿐이었다.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박준호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나는 단 한순간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결국 회사 고위층의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다.
내가 집에 돌아와 듣고 싶었던 것은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는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나를 기다린 것은 세상 전체의 배신이었다. 준호 씨,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실직해서 당신의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냐고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 때문이었다. 박준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그런 뜻은 아니야. 그냥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거지? 이제 우리 집은 나 혼자 벌어야 하니까 부담이 큰 건 사실이잖아. 앞으로 돈 좀 아껴 써야 할 거야. 아껴 써? 김영숙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한 푼도 못 버는 백수 주제에 돈을 쓴다고? 무슨 자격으로 우리 준호 돈을 쓴다는 거야? 아들, 엄마 말 들어. 이런 여자는 더 이상 안 돼. 밑 빠진 독이라고. 우리 집안을 통째로 거덜낼 거야. 이혼해. 당장 이혼해야 해.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거실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충격에 휩싸여 흥분으로 일그러진 김영숙 여사의 얼굴과 시종일관 침묵하는 박준호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그가 반박할 것이라고, 어머니의 이 터무니없는 말을 막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어쨌든 우리는 5년의 감정을 쌓아온 부부였으니까.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숨막히는 긴 침묵.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악담보다 더 상처가 되었다.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이자 인정이었다. 아들이 반대하지 않는 것을 본 김영숙 여사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다. 윤서아, 들었지? 이혼이야. 우리 집은 식충이 안 키워. 마침 잘렸으니 잘 됐네. 당장 준호랑 서류 정리해. 더 이상 우리한테 빌부터 살 생각 말고. 이 집은 우리 준호 회사 집이니까 너는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 내 짐이나 챙겨서 당장 꺼져.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섦과 냉담함으로 가득했다. 서아야, 우리 그냥 좋게 헤어지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서로에게 좋다. 나는 이 말을 나지막이 읊조리다.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눈眶에 맴돌았지만 나는 억지로 그것을 삼켰다. 나는 눈앞에 이 추악한 모자를 보며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온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권고사직 통지서 한 장보다 못했다. 그 모든 깊은 정과 의리는 이익 앞에서 이토록 허무하게 부서지는 것이었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었으니, 그리고 나 또한 마지막 결심을 굳히게 되었으니, 좋아요? 나는 내 자신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혼할게요. 나의 단호함에 박준호와 김영숙 여사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아마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필사적으로 붙잡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 김영숙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는 얼굴에 환희를 띄었다. 그래, 분수를 아는구나. 그럼 내일 당장 구청 가서 도장 찍자. 재산은 꿈도 꾸지 마. 네가 우리 준호 앞길을 막은 과실이 있으니 너는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으로 직접 꾸민 이 아파트를 차분한 눈길로 훑어보았다. 이곳의 모든 구석구석은 미래에 대한 나의 아름다운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웃음거리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침실로 걸어 들어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캐리어를 꺼냈다. 사실 권고사직 통지서를 받은 그 순간 나는 이미 오늘의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다. 나는 박준호를 알고 김영숙 여사는 더 잘 알았다. 그들은 고난은 함께할 수 없고 오직 달콤함만 탐하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자들이었다. 나는 냉정하게 내 개인 물품들을 챙겼다. 박준호가 사준 선물들은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오직 나 자신의 것들만 챙겼다. 캐리어를 끌고 침실을 나왔을 때 김영숙 여사는 환한 얼굴로 통화 중이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머, 최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준호 이혼해요. 네네, 그 윤서아 말이에요.
회사에서 잘렸다잖아요. 우리 준호 짝으로는 이제 급이 안 맞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김 부장님, 댁따님, 시간 언제가 괜찮대요? 빨리 우리 준호랑 자리 좀 만들어줘요. 나는 캐리어를 끌며 무표정하게 그녀 옆을 지나갔다. 박준호는 제자리에 서서 나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현관에 도착해 신발을 갈아 신고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5년간 살았던 이 공간을 돌아보았다. 그런 다음 나는 나지막하지만 더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후회하지 않길 바라요. 말을 마친 나는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등 뒤에서는 김영숙 여사의 경멸적인 비웃음이 들려왔다. 그들은 모를 것이다. 내가 처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 결혼의 끝이 실은 내 반격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더더욱 모를 것이다. 지금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버티고 있는 이 호화로운 집이 머지않아 그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할 사형 선고서가 되리라는 것을. 링얼. 다음 날 이른 아침 동이 트자마자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그보다는 사무적인 냉담함이 더 컸다. 윤서아, 9시에 구청 앞에서 봐. 늦지 마. 알았어. 나는 단 한마디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호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침 햇살 속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햇빛이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며 즐비한 고층 빌딩에 금빛 테두리를 둘렀지만 내 차가운 마음을 데우지는 못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지난 5년의 세월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부터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지금까지 마치 한 편의 부조리한 영화 같았다. 나는 무척 슬플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의 아픔과 실망감을 제외하고는 마음이 지극히 평온했다. 아마도 슬픔이 극에 달하면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일까. 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나니 더 이상 미련 가질 것도 없었다. 나는 정성껏 화장을 하고 몸에 잘 맞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골라 입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안색이 다소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호했다. 이것은 도망치는 패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었다. 정각 9시 나는 구청 앞에 나타났다. 박준호는 이미 와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영숙 여사도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더위 만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나를 보자마자 마치 싸움에서 이긴 수탉처럼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다. 어머, 웬일로 꾸미고 나오셨나?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한번 꼬셔보려고? 내가 말하는데 윤서아, 소용없어. 우리 준호는 이제 정신 차렸거든. 너처럼 앞길이나 막는 여자한테 더는 안 속아. 김영숙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나는 그녀를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곧장 박준호 앞으로 걸어갔다. 신분증이랑 필요한 서류 다 가져왔죠? 박준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고 시종일관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부자연스럽게 굳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민원실로 들어가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었다. 모든 과정이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직원이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 두 분, 협의 이혼 의사가 확실하십니까? 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 문제는 모두 협의되셨고요? 네, 확실합니다. 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메말라 있었다. 자녀는 없고 재산은 저쪽이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가 모두 포기했다는 말을 할 때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스스로도 민망하게 느끼는 듯했다. 직원은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모든 혼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옆에 있던 김영숙 여사가 의기양양하게 콧방귀를 뀌었다. 그 표정은 마치 분수는 아는군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곧 두 권의 붉은 혼인관계증명서는
두 건의 이혼 사실이 기재된 서류로 바뀌었다. 그 새로운 서류가 내 손에 쥐어졌을 때 나는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몇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내 인생은 드디어 온전히 나만의 것이 되었다. 자, 이제 절차는 다 끝났어. 이제부터 너는 우리 박씨 집안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김영숙 여사는 박준호 손에 들린 서류를 낚아채 보물처럼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파리를 쫓듯 나에게 손을 휘저었다. 이제 꺼져. 여기서 눈에 거슬리게 굴지 말고. 나는 그녀의 고함은 무시하고 박준호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아내로서 그를 보는 마지막 순간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박준호 씨, 정말 후회 안 해요? 박준호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나는 일말의 죄책감과 망설임을 보았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결국 어머니의 재촉 소리에 묻혀버렸다. 됐어, 됐어. 후회는 무슨 후회야. 아들, 우리 빨리 가자. 엄마가 점심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킹크랩 전문점 예약해놨어. 고생 끝, 새 출발 시작을 축하해야지. 김영숙 여사는 박준호의 팔을 힘껏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갔다. 박준호는 그녀에게 끌려 비틀거리며 나에게는 황급하고 초라한 뒷모습만을 남겼다. 멀어져가는 모자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새 출발이라. 과연 누구의 새 출발일까? 아직은 알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바로 떠나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최 대표님, 저 서아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묵직하고 온화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윤 부장, 일은 다 잘 처리됐나? 네, 대표님, 방금 다 끝났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후련함이 묻어났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 나한테 뭘 그런 걸 가지고, 허허. 최 대표님은 전화기 너머에서 웃었다. 애초에 난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었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은 없지. 다 자네 덕에 그 자리까지 간 거 아닌가. 차라리 잘 됐어. 이번 기회에 그 사람 본 모습 똑똑히 보고 빨리 벗어나는 게 낫지. 걱정 마. 뒤실은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줄 테니. 네, 대표님만 믿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최 대표님은 내 이전 직장의 상사이자 은사였다. 내가 사회 초년생일 때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나중에 나는 박준호를 위해 장래가 유망했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가깝지만 발전 가능성은 적은 회사로 이직했다. 그때 최 대표님은 남자 하나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충고하셨다. 이제 와보니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내가 해고되어 가장 막막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도 최 대표님이셨다. 그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최 대표님께서 물으셨다. 나는 구청 앞에 그 눈에 거슬리는 간판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전화를 끊고 나는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호텔도 부모님 댁도 아니었다. 법무법인이었다. 어떤 일들은 이제 명확하게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 차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내 마음은 평온했다. 박준호, 김영숙, 당신들은 나를 쫓아내면 그 집을 차지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 당신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호화로운 집이 단 한 번도 박준호의 소유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그의 회사 소유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그 집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 하나였다. 그리고 이제 게임은 끝났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링센, 법무법인에 들어서자 나의 전담 변호사인 이 변호사님이 회의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나를 보자마자 일어나 맞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서아 씨, 모든 게 순조로웠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네, 아주 순조로웠어요. 이 변호사님, 이제 다음 일을 부탁드릴게요. 제 일인걸요.
이 변호사님은 나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주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는 앞에 놓인 두툼한 파일을 펼쳤다.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다음 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강남 금호 팰리스 아파트에 관해서인데 모든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및 관련 서류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내 앞으로 밀어주며 몇 가지 핵심 정보를 짚었다. 이 아파트는 서아 씨가 3년 전 개인 명의로 전액 현금 매입한 명백한 혼전 재산입니다. 박준호 씨가 회사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돕기 위해 서아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서아 에셋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이전했죠. 허인. 나는 파일 위에 흑백 글씨를 보며 3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 박준호의 회사에 낙하산으로 온 부사장이 그를 사사건건 압박했다. 그의 길을 살려주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임원 사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 후 서아 씨는 서아 에셋 명의로 박준호 씨가 재직 중인 미래테크와 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서아 에셋이 해당 아파트를 임원 사택으로 제공하여 미래테크의 직원인 박준호 씨에게 임대한다는 것이었죠. 미래테크는 매달 상징적인 금액의 임대료를 서아 에셋에 지불하고요. 이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 계약에 대해 박준호 씨도 알고 있었고 직접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영리함이 묻어 있었다. 다만 그는 곧 손에 들어올 혜택에 눈이 멀어 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을 뿐이죠. 내 눈앞에 당시의 상황이 떠올랐다. 박준호는 계약서를 들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대충 훑어보고는 을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계약서 안에 자신을 만겁불복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시한폭탄이 묻혀 있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특약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갑, 즉 서아 에셋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단 5영업일 전에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된다. 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주택의 사용자인 박준호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한다. 나는 찻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이 모든 것이 내 계획 안에 있었다. 나는 생각 없이 사랑에만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감정을 주는 동시에 나는 항상 한 줄기 이성과 냉철함을 유지하며 나 자신을 위한 퇴로를 마련해 두었다. 단지 이 퇴로를 이렇게 빨리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서아 에셋 명의로 미래테크와 박준호 씨 본인에게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제가 이미 통고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한 분은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으로 미래테크 본사로 직접 발송될 것이고 다른 한 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로 직접 전달될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덧붙였다. 그들이 버티며 퇴거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이미 공증사무소와도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통고서를 전달하는 동시에 전 과정을 공증하고 보안 요원 2명을 동행시켜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네요. 나는 진심으로 감사했.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였다. 많은 번거로움을 덜어주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이혼과 실직을 겪은 여자처럼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나는 온전히 새로운 계획에 몰두했다. 나는 최 대표님께 연락했고 그분은 내 상황을 듣고는 두말 없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셨다.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기술 회사였는데 팀을 구축하고 시장을 개척할 경험 많은 마케팅 총괄 이사를 급히 찾고 있었다. 나는 그 회사의 창업자와 만났고 이야기가 아주 잘 통했다. 나의 전문적인 능력과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은 상대방의 감탄을 자아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입사를 제안했다. 이전 회사보다 30% 높은 연봉에 스톡옵션까지 포함된 조건이었다. 나는 즉시 수락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기술 고문 겸 파트너로 합류하여 기술과 자원을 투자하고 회사 지분 10%를 받겠다고. 상대방 창업자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감탄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는 단 10분만 고민하고는 내 제안을 수락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나를 갉아먹던 환경을 떠나고 나를 끌어내리던 남자를 떠나니 내 세상이 이렇게나 넓어질 수 있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박준호와 김영숙 여사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아마 그들은 새로운 삶의 기쁨에 흠뻑 빠져 박준호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새로운 아내를 물색하느라 바쁠 것이다. 나는 가끔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앱을 통해 그 집의 동태를 살폈다. 김영숙 여사가 여러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마치 시장에서 배추를 고르듯 그 여자들을 품평하는 모습을 보았다. 박준호가 내가 사준 모든 옷을 벗어 던지고 김영숙 여사가 골라준 촌스러운 점퍼를 입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정성껏 가꾼 화초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도 보았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는 이미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마음껏 즐기라고 해라. 며칠만 더. 카운트다운의 종은 이미 울리기 시작했으니까. 닷새째 되는 날 오후 3시. 나는 최 대표님의 넓고 환한 사무실에 앉아 그와 함께 최고급 녹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 변호사님의 전화가 정확한 시간에 걸려왔다. 서아 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통고서는 미래테크에 전달되었고 박준호 씨의 상사가 직접 수령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관리소장이 보안 요원과 함께 지금 막 올라가서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자 최 대표님께서 웃으며 내 찻잔에 차를 채워주셨다. 자네가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모습을 보니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군. 어때? 통쾌한 복수를 하니 기분이 좋은가? 나는 고개를 저으며 평온하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제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원래 제 것이었던 것을 되찾고 제 삶을 시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든 그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지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최 대표님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릇이 크구나. 윤서아, 이것만 기억하게. 자네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니 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과거의 그 사람, 그 일들은 그냥 개에게 밥 줬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게. 앞을 보게나. 자네의 미래는 무한하니까. 나는 웃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그렇다. 나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박준호와 김영숙 여사의 미래는 그들이 이혼 서류에 서명한 그 순간 이미 정해져 있었다. 링세이, 나와 이 변호사님이 통화하던 바로 그 시각 금호 팰리스 1801호의 초인종이 울렸다. 김영숙 여사는 마스크팩을 붙인 채 소파에 누워 쇼폼 영상을 보며 가사 도우미에게 청소를 지시하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는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누구야? 나 바쁜 거 안 보여? 가서 문 좀 열어봐. 가사 도우미가 손을 닦으며 총총걸음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맨 앞에는 이 건물의 관리소장인 진 소장이었고 뒤에는 제복을 입은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서 있었다. 소장님, 무슨 일이세요? 가사 도우미가 의아해했다. 진 소장은 안을 들여다보며 정중하게 물었다. 박준호 선생님 댁에 계신가요? 우리 아들은 출근해서 없어요. 김영숙 여사는 소파에 누운 채 눈꺼풀도 들지 않고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똑같으니까. 진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건넸다. 사모님, 이것은 서화 에셋유한 회사에서 저희에게 전달을 위임한 중요한 통고서입니다.
수령 확인 부탁드립니다. 웬 이상한 회사야? 모르는 회사인데. 김영숙 여사는 혐오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부장이야.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부하려고 하는지 알아? 이런 쓰레기 같은 문서는 그냥 버리면 돼. 진 소장의 얼굴은 여전히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말투는 단호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 문서는 매우 중요하며 사모님과 박준호 선생님께서 이곳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수령을 거부하시면 저희는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2명의 보안 요원이 무표정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강한 압박감에 김영숙 여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마지못해 소파에서 일어나 마스크팩을 확 떼어내고 다가와 그 문서를 낚아챘다. 어디 한번 보자. 어떤 놈들이 감히 내 아들을 협박하는지? 그녀는 투덜거리며 서류 봉투를 뜯었다. 제목에 굵은 글씨로 쓰인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 통고서라는 글자를 보자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꼬박 1분이 걸려서야 통고서를 다 읽었다. 읽을수록 그녀의 눈은 커졌고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마지막에는 파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통고서를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내던졌다. 당신들 뭔가 잘못한 거야. 이 집은 내 아들 회사 사택이라고. 무슨 권리로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야? 당신들이 뭔데 여기서 행패야. 꺼져. 다들 당장 꺼져. 진 소장은 그녀가 이럴 줄 알았다는 듯 당황하지 않고 가방에서 똑같은 문서를 다시 꺼내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다. 사모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본인이 가지고 계십시오. 통고서의 요구에 따라 사모님과 박준호 선생님께서는 24시간 이내, 즉 내일 오후 3시까지 이 아파트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는 실내 물품 정리 및 도어락 교체 등 강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두 분께서 지셔야 합니다. 말을 마친 그는 히스테리를 부리는 김영숙 여사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두 보안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돌려 떠났다. 거기서 똑바로 말하고 가. 무슨 서아의 셋? 무슨 임대차 계약? 이거 사기 아니야. 김영숙 여사는 문 밖까지 쫓아가 그들의 뒷모습에 대고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복도에는 그녀 자신의 성난 목소리만 메아리칠 뿐이었다. 가사도우미는 겁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구석에 웅크려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했다. 김영숙 여사는 욕을 하다 지쳐 거실로 돌아와 바닥에 널브러진 종이 조각들을 보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즉시 핸드폰을 들어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들, 빨리 좀 와봐. 큰일 났어. 어떤 놈들이 우리 집을 뺏으려고 해. 이 집이 회사 집이 아니라 빌린 거래. 우리더러 내일 당장 나가라잖아. 나오라. 그 시각 박준호는 사무실에서 중요한 고객을 접대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횡설수설하는 울음소리를 들으니 골치가 아팠다.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집이 어떻게 빌린 집이에요? 등기부등본에도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윤서아 그 엑스이 빈손으로 쫓겨난 게 분해서 사람 시켜서 장난치는 걸 거예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짜증스럽게 어머니를 달랬다. 아니야 아들. 관리소장이 직접 왔다니까. 보안요원들까지 데리고 아주 그럴듯하게 말했어. 무슨 회사 통고서라면서 내일 안 나가면 우리 짐 다 내다버리겠대. 박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관리소장까지 나섰다니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 텄지만 고객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다. 알았어요 어머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 지금 바쁘니까 퇴근하고 가서 볼게요.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박준호는 마음이 심란해져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고객과의 미팅을 마치고
조기 퇴근했다. 차를 몰고 오는 내내 그는 생각할수록 이상했다. 3년 전 그 사택 입주 계약서에 서명할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분명히 서아 에셋이라는 회사 이름을 보았다. 윤서아는 그때 그게 친구 회사인데 절세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쁨에 들떠 그 세부 사항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설마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는 과속으로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김영숙 여사가 진흙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바닥에는 그녀가 찢어버린 종이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김영숙 여사는 아들이 돌아오자 구세주를 만난 듯 그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아들, 네가 드디어 왔구나. 그놈들 말이 진짜였어. 내가 아까 그 통고서 조각들 맞춰봤는데 거기 똑똑히 쓰여 있어. 24시간 안에 나가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박준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몸을 숙여 종이 조각 몇 개를 주워 맞추어 보았다. 서아 에셋 유한회사, 일방적, 무조건 계약 해지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자 그의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하얘졌다.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끔찍한 가능성이 독초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달려가 허둥지둥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그가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임대차 계약서를 찾아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마지막 페이지 특약 조항에 적힌 명확한 문구와 그 아래에 있는 윤서아의 힘찬 서명을 보았을 때 그는 온몸의 피가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통고서의 발신인은 서아 에셋 유한회사, 그리고 위임 집행인 서명란에 그가 5년간 보아온 그 필체,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5일 전에 제 손으로 집에서 내쫓은 여자. 윤서아, 어떻게 그녀가. 박준호는 중얼거렸다. 손에 들린 계약서는 불에 달군 쇠처럼 뜨거워 거의 잡고 있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김영숙 여사는 그의 넉나간 모습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울음을 그치고 기어와 물었다. 아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윤서아라니? 그 X이랑 무슨 상관인데?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친 사람처럼 서재를 뛰쳐나와 핸드폰을 잡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윤서아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오랫동안 울렸다. 자동 응답으로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을 때 마침내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윤서아의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평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지금 박준호의 귀에 지옥의 심판처럼 들렸다. 윤서아, 너지? 네가 꾸민 짓이지. 맞지? 박준호의 목소리는 흥분과 공포로 인해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그 통고서는 뭐야? 서아 에셋은 또 뭐고? 이 집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기 너머의 윤서아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박준호를 얼음 동굴에 빠뜨렸다. 박준호 씨, 드디어 생각났군요. 귀하신 몸이라 바빠서 자기가 어디에 서명했는지도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윤서아의 말투는 느긋하고 희미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통고서에 다 명확하게 쓰여 있잖아요. 나 서아 에셋법인 대표로서 지금 정식으로 통지합니다. 우리 회사는 귀사와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내 집에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네, 내 집이라고? 박준호는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말도 안 돼. 이건 분명히 회사 사택이야. 네가 언제 집을 샀어? 내가 왜 몰라? 당신이 모르는 건 많아요. 윤서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박준호 씨, 한 가지 알려주죠. 흑백으로 명확히 쓰인 계약서, 거기엔 당신의 친필 서명이 있어요. 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이죠. 제 시간에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변호사 팀과 강제 집행 인력이 직접 방문하게 될 텐데
그럼 모양새가 꽤 험악해질 테니까요. 너 이 독한 X. 박준호는 분노에 차서 저주를 퍼부었다. 넌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지? 안 그래? 오늘을 기다려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복수? 윤서아의 목소리에 마침내 차가운 기운이 실렸다. 박준호 씨, 난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내 것을 되찾고 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걸 망친 건 당신과 당신의 좋은 어머니죠. 당신들이 나를 이혼시키고 빈손으로 내쫓을 때 오늘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나요? 말을 마친 윤서아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박준호는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뚜뚜 하는 신호음을 들으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졌는지 드디어 깨달았다. 윤서아, 그가 순하고 만만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는 처음부터 그를 위한 거대한 덫을 놓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연약한 토끼풀이 아니었다. 인내하고 계획할 줄 아는 무서운 맹수였다. 김영숙 여사는 옆에서 대화를 대충 듣고 마침내 사태의 진상을 파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항상 무시하고 아들에게 빌부터 산다고 여겼던 그 며느리가 이 수십억짜리 호화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었다니. 그 애가 어떻게 감히,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집을 사.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질투와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아들, 빨리 내 회사 상사한테 전화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 분명히 윤서와 그 X의 관리사무소랑 짜고 우리를 속이는 걸 거야. 박준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즉시 회사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 인사팀장의 말투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담했다. 박 부장님, 저희도 방금 통보받았습니다. 서하에셋, 이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인 것이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임차인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소유주가 집을 회수하겠다고 하니 저희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와 박 부장님 간의 계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택 제공 여부는 회사의 임대차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제 집이 없어졌으니 해당 복리후생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여 회사에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팀장님, 제발 방법 좀. 박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은 귀찮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절망. 완전한 절망이 해일처럼 박준호와 김영숙 여사를 덮쳤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상대방의 눈에서 보이는 것은 끝없는 공포와 망연자실한 뿐이었다. 24시간.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이었다. 그들이 3년간 살며 이미 자신의 집이라고 여겼던 이 호화로운 곳에서 쫓겨나야 했다. 아이고, 세상에, 이제 우린 어떡하니. 김영숙 여사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우린 이제 갈 데도 없어. 내 친구들은 다 우리가 여기 사는 거 아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내 체면은 뭐가 되니. 다 너 때문이야. 이 쓸모없는 놈. 애초에 왜 걔랑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어. 아무것도 없다고. 그녀는 울면서 박준호의 등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박준호는 멍하니 앉아 어머니의 주먹이 몸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꼼짝하지 않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후회? 당연히 후회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을 후회했고 어머니의 이간질에 넘어간 것을 후회했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으며 이토록 강력한 실력을 가진 여자를 제 손으로 밀어낸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네온사인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거실로 들어와 모자의 초라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한때 그들에게 무수한 영광과 허영심을 안겨주었던 이 집은 이제 그들을 꽁꽁 묶어두는 차가운 감옥 같았다. 갑자기 박준호는 무언가 생각난 듯 눈에 희망의 빛을 띄었다.
그는 김영숙 여사의 손을 확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안 나가면 돼요. 설마 걔가 진짜 우리를 길바닥에 내쫓겠어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3년이나 살았다고요. 걔가 강제로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경찰에 신고해요. 법원에 고소하자고요. 김영숙 여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마치 희망을 본 듯했다. 그래, 우리 안 나가. 여긴 우리 집이야. 윤서아 걔가 뭔데. 우리 끝까지 버티자. 모자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널빤지를 잡은 듯 눈에 다시 투지를 불태웠다. 그들은 몰랐다. 법과 계약 앞에서 그들의 이 가련한 발버둥이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지를. 그리고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아의 반격은 결코 집안채를 되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랭레오, 다음날 오전, 박준호와 김영숙 여사는 죽은 돼지는 끓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짐을 싸기는커녕 평소처럼 한 명은 출근하고 한 명은 집에서 점심을 준비했다. 그들은 순진하게도 자신들이 버티고 있으면 윤서아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법적 절차는 길고 복잡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윤서아의 실행력과 이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 오후 2시 50분, 24시간의 마지막 기한을 10분 앞두고 이삿짐센터 트럭 한 대와 5호 공증사무소라고 적힌 차량 한 대가 금호팰리스 아파트 앞에 정확히 멈춰섰다. 이 변호사님은 2명의 조수와 함께 공증사무소 직원 2명, 이삿짐센터 직원 4명,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파견한 보안요원 6명을 포함한 10여 명의 인원을 이끌고 18동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 시각 박준호는 이미 회사 인사부로부터 주택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오라는, 그렇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초조하게 집으로 달려왔고 아파트 입구에서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돌아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 변호사님이 이미 그를 발견했다. 박준호 씨, 마침 찾고 있었어요. 이 변호사님은 하이힐을 신고 빠르게 그에게 다가왔다.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회사에서 통보받으신 것 같군요.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직접 짐을 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박준호는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이건 무단 침입이야. 경찰에 신고하겠어. 신고라니요. 이 변호사님은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듯 서류 가방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냈다. 박준호 씨, 저희의 모든 행동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체와 공증받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서, 법원에서 발부한 허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 직원들이 전 과정을 녹화하며 감독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마침 경찰이 와서 누가 불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증명해주면 좋겠군요. 이 변호사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박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들을 보며 자신의 마지막 발버둥마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윤서아는 어딨어? 윤서아를 만나게 해줘.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어? The way. 그는 마지막 몸부림을 쳤다. 죄송합니다만 윤서아 씨는 매우 바쁩니다. 당신을 만날 시간은 없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서류를 챙겨 넣고 시계를 보았다. 정각 3시. 시간이 됐군요. 진 소장님, 문 여시죠.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를 꺼냈다. 박준호는 막으려고 했지만 건장한 2명의 보안 요원에게 양쪽에서 붙잡혀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집문이 허무하게 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집 안에 있던 김영숙 여사는 소란을 듣고 부엌에서 뛰쳐나오자마자 10여 명의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당신들 누구야? 뭐 하는 짓이야? 강도야.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이 변호사님이 안으로 들어섰다. 말투는 평온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저희는 소유주로부터 위임받은 집행 인력입니다. 지금 법에 따라 해당 주택의 물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시 개인 물품을 챙겨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가. 여긴 내 집이야. 김영숙 여사는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손발을 휘저으며 울부짖었다. 사람 살려. 억울해서 못 살아. 공증사무소 직원이 즉시 카메라를 그녀에게 향하며 차갑게 말했다. 사모님, 저희의 모든 행동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시 멈춰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훈련된 대로 그녀의 울음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전문 포장 박스를 꺼내 거실에 있는 박준호와 김영숙 여사의 물건들을 하나씩 포장하기 시작했다. 동작은 신속했지만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웠다. 손대지 마. 내 물건에 손대지 마. 김영숙 여사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직원의 박스를 빼앗으려 했지만 2명의 여성 보안 요원에게 가볍게 제지당했다. 박준호는 문가에 붙잡힌 채 눈앞의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며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씩 밖으로 옮겨졌다. 그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골동품 화병, 명품 가전, 고급 가구들이 지금은 쓰레기처럼 상자에 담겨 알 수 없는 곳으로 옮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존엄, 그의 체면, 그의 모든 것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정리 작업은 거의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지막 상자가 트럭에 실렸을 때 그들이 한때 따뜻하고 호화롭게 꾸몄던 아파트는 텅 비어버렸고 오직 몇몇 대형 빌트인 가구만이 남아있었다. 이 변호사님은 물품 목록을 들고 넋이 나간 박준호 앞으로 다가갔다. 박준호 씨, 이것은 정리된 2분의 모든 물품 목록입니다. 총 38개의 상자이며 모두 트럭에 실었습니다. 이 물품들은 저희 회사 창고에 한 달간 보관될 것입니다. 한 달 안에 직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 포기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그리고 2분은 이제 떠나셔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부터 이 아파트의 도어락은 즉시 교체될 것입니다. 앞으로 2분께서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불법 침입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일행을 이끌고 늠름하게 떠났다. 오직 박준호와 김영숙 여사만이 집에서 쫓겨난 2마리의 개처럼 텅 빈 거실에 서서 서로를 마주볼 뿐이었다. 석양이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차가운 바닥에 그들의 절망적이고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었다. 김영숙 여사는 마침내 이 엄청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뒤집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박준호는 허둥지둥 그녀의 인중을 누르며 엄마라고 울부짖었다. 그 목소리에는 끝없는 후회와 공포가 가득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파트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CCTV에 충실히 기록되어 실시간으로 윤서아의 핸드폰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 얻은 사무실에 앉아 화면 속에 그 우스꽝스러운 소동을 평온하게 지켜보았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복수의 쾌감도 없었고 오직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후련함뿐이었다. 그녀는 영상을 끄고 핸드폰을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앞에 놓인 프로젝트 기획서를 들고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박준호와 김영숙 여사, 그들의 고난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랭치, 갈 곳이 없어진 박준호는 기절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초라하게 금호 팰리스를 떠났다. 한때 그에게 우비 익숙했던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오가는 고급 차들과 화려한 옷차림의 이웃들을 보니 모든 시선이 칼날처럼 자신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1초도 더 머물 용기가 나지 않아 핸드폰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택시를 불러 어머니를 데리고
저렴한 모텔로 향했다. 김영숙 여사는 깨어난 후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울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내 집, 내 호화 아파트가 없어졌어 라는 말만 되뇌었다. 박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를 초과했고 지난 몇 년간 윤서아의 도움과 자신의 높은 연봉을 믿고 씀씀이가 해먹기에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는 체면을 무릅쓰고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친구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호화 아파트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어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인심의 각박함과 세상의 냉정함을 그는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고향의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비굴하게 몇 천만 원을 빌려 수도권 외곽의 좁고 어두운 반지하를 겨우 구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햇빛도 들지 않는 반지하로 엄청난 격차에 김영숙 여사는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변덕을 부리며 때로는 윤서아를 독한 년이라고 저주하고 때로는 박준호의 등을 치며 자기 집 하나 지키지 못한 한심한 놈이라고 욕했다. 회사에서도 그가 사택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다. 동료들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의 부러움과 질투는 이제 동정과 경멸로 바뀌었다. 그는 회사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를 사사건건 압박하던 부사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장 앞에서 그의 사생활이 문란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모함했다. 곧 박준호는 부장 자리에서 밀려나 한직으로 발령받았고 월급도 곤두박질 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영숙 여사가 그를 위해 주선했던 맞선 상대들, 그 집안 좋은 재벌가 딸들은 그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되자마자 그를 차단하고 기피했다. 박준호의 삶은 불과 보름 만에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졌다. 그는 마침내 연이은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윤서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직접 만나서 빌고 싶었다. 무릎이라도 꿇어서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수소문 끝에 윤서아의 새 회사 주소를 알아냈다. 그날 오후 그는 일부러 가장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장미 꽃다발을 든 채 윤서아의 회사 건물 아래에 나타났다.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저녁 무렵 마침내 윤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한 남자와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하며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 남자는 박준호도 아는 재계의 거물 최 대표였다. 이 광경을 본 박준호의 눈이 순간 붉어졌다. 그는 달려가 윤서아의 앞을 막아섰다. 서아야. 윤서아는 그를 보고 얼굴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거리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최 대표는 옆에서 박준호를 훑어보고는 알만하다는 듯 웃으며 윤서아에게 말했다. 윤 부장, 개인적인 볼일이 있는 것 같군. 난 차에서 기다리지. 말을 마친 그는 신사적으로 자리를 피했다. 박준호는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전화네. 불과 보름 만에 그녀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이전의 온화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감히 쳐다보기 힘든 강력한 아우라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온몸에서 빛이 났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박준호는 쿵소리를 내며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손에 든 장미 꽃다발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합치자. 맹세할게.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다시는 우리 엄마 말 안 들을게.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응? 그의 행동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댔다. 윤서아는 자신 앞에 무릎 꿇은 남자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심지어 우습기까지 했다. 그녀는 꽃다발을 받지 않고 그저 그를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호 씨,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당신의 잘못은 어머니 말을 들은 게 아니야. 당신의 이기심,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이 잘못이지.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 없어.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편의와 허영심이었을 뿐이야. 아니야, 서아야. 난 널 사랑해. 박준호는 울부짖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윤서아는 한 걸음 물러나 그의 손길을 피했다. 눈빛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그 값싼 눈물은 집어치워요. 당신이 오늘 여기서 무릎 꿇으면 내가 마음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틀렸어.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건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려고 온 게 아니야. 당신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려고 온 거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그 집은 시작에 불과해. 당신이 승진하려고 내 인맥을 이용해서 동료의 공을 가로챘던 거 기억해요? 계약 하나 따내려고 경쟁사를 악의적으로 신고해서 그 회사를 파산시킨 거 기억하냐고요. 당신이 저지른 그 더러운 짓들, 예전에는 내가 막아주고 뒷수습해줬지만 이제는 아니야. 박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마치 악마를 보는 것 같았다. 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니. 윤서아의 입가에 냉혹한 미소가 걸렸다. 당신은 곧 법원에서 소장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통지서를 받게 될 거란 소리지. 박준호 씨, 어른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야. 알아서 잘 처리해요. 말을 마친 그녀는 더 이상 박준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최 대표의 차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박준호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검은색 벤틀리가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에 들었던 장미 꽃다발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윤서아는 농담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반격은 자신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정교하게 짜인 연쇄적인 계획이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림바, 윤서아의 예언은 곧 현실이 되었다. 일주일 후 박준호는 회사 이익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식 해고되었다. 그는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법무팀은 그가 이전에 프로젝트에서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곧이어 그가 악의적으로 짓밟았던 동료와 신고했던 경쟁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증거를 들고 그를 법원에 고소했다. 순식간에 박준호는 소송에 휘말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차를 팔고 사방에 돈을 빌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그의 변명은 무력했다. 결국 그는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명예훼손과 불공정 경쟁으로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었다. 한때 잘 나가던 부장은 완전히 신용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실패자가 되었다. 더 이상 어떤 번듯한 회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생계를 위해 그는 배달 라이더나 경비원 같은 최저시급의 육체 노동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김영숙 여사는 아들이 해고되고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매일 그 좁은 반지하에서 윤서아를 저주하고 모든 사람을 저주했다. 그러다가 박준호를 붙잡고 울며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한탄했다. 박준호는 밖에서 온갖 멸시와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부정적인 기운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 역시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모자는 잦은 다툼을 시작했고 서로를 비난하며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때 윤서아랑 이혼하라고 닥달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할 소리니? 그때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좋다고 찍은 게 누구인데. 이 한심한 놈아. 여자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해서. 한때 서로 의지하던 모자는 이제 원수가 되었다. 그들이 한때 짐덩어리이자 걸림돌이라고 여겼던 윤서아는 이제 그들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꿈이 되었다. 그 시각 윤서아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녀가 공동 창업자로 합류한 스타트업은
그녀의 정확한 시장 전략과 강력한 자원 통합 능력에 힘입어 급성장했고 불과 반년 만에 2차례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가 10배로 뛰었다. 그녀 자신도 해고당한 이혼녀에서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투자자이자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발돋움했다. 그녀는 각종 경제 잡지와 고급 포럼에 빈번하게 등장하며 자신감 있고 우아하며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여성의 가치는 결코 남자나 결혼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서아 에셋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여성파워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결혼과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을 위해 법률 지원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재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 같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최 대표는 그녀가 걸어온 길을 보며 마음속에 흐뭇함과 감탄이 가득했다. 그는 이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봉황이 미래에는 더욱 높이, 더욱 멀리 날아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윤서아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있을 때 이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아 씨,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박준호 씨가 반지하를 정리하고 오늘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가는 기차표를 샀다고 합니다. 떠났어요. 윤서아는 펜을 쥔 손을 잠시 멈췄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더 버틸 돈이 없었나 봐요. 떠날 때 아주 초라했다고 들었어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택시 탈 돈도 아까워서 버스 타고 기차역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이 변호사님의 말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정말 세상 일은 알 수 없네요. 윤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아래에 끊임없이 흐르는 차량과 인파를 바라보았다. 통쾌한 복수심보다는 마음이 오히려 텅 빈 듯 평온했다. 그녀는 박준호와 김영숙 여사의 퇴장이 자신에게는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가 마침내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서로를 탓하며 시끄럽게 살아가든 그것은 더 이상 그녀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받아야 할 벌을 주었고 자신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최 대표님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저녁에 자선 디너 파티가 있는데 같이 참석하지. 윤서아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영광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은 그녀는 거울 속에 생기 넘치는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확고함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멋진 인생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라는 것을. 링조. 자선 디너 파티는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명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별처럼 빛나는 자리였다. 윤서아는 맞춤 제작한 실버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우아하게 올렸다. 그녀가 등장하자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보호가 필요한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아우라 넘치는 여왕이었다. 그녀의 파트너로 참석한 최 대표의 얼굴에도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윤서아를 데리고 다니며 재계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그의 말에는 칭찬과 감탄이 가득했다. 이쪽은 윤서아 씨,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이제는 내 사업 파트너일세. 스타트업 테크의 공동 창업자지. 젊고 유능해서 앞날이 무한한 친구야. 열정적이고 영리한 얼굴들 앞에서 윤서아는 능숙하게 응대했다. 그녀의 태도는 품이 있었고 말솜씨는 비범했다.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하든 미래 트렌드를 논하든 그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자신감과 지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윤서아는 잠시 틈을 내어 테라스로 나와 바람을 쐬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흔들었고 마음속에 마지막 번뇌마저 씻어주는 듯했다. 윤서아 씨, 혼자 여기서 바람 쐬고 계셨군요.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윤서아가 돌아보자 하얀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와인잔을 들고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매우 잘생겼고
기품이 있었으며 눈빛은 맑아 봄바람 같은 느낌을 주었다. 윤서아는 그를 알아봤다. 국내 최고 투자사인 골든캐피탈의 대표 강태하였다. 조금 전 연회장에서 최 대표가 특별히 소개해 주었다. 강 대표님, 윤서아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하가 그녀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다. 먼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아까 최 대표님께 서아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탄했습니다. 솔직히 윤서아 씨처럼 결단력 있고 능력 있고 그릇이 큰 여성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의 칭찬은 진심이었고 가벼움이 전혀 없었다. 윤서아는 미소 지었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서아 씨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감히 하지 못하거나 할 능력이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강태하가 고개를 돌려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설립하신 그 여성지원재단,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골든캐피탈도 그 재단에 후원하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윤서아는 조금 놀랐다. 강태하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대신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강 대표님. 그녀가 와인잔을 들자 강태하가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서아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강태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많은 일을 겪으시고도 여전히 사랑과 결혼을 믿으시나요? 이 질문에 윤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박준호와의 실패한 결혼 생활을 배신당한 진심과 짓밟힌 존엄을 떠올렸다. 아무런 영향도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하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마주하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비바람 후에 피어난 장미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믿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더 이상 사랑과 결혼이 여자 인생의 전부라고는 믿지 않아요. 그것은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것이어야지 눈 속에 땔감을 보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한 폭의 비단이 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그것을 건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한 후에 남을 사랑해야죠. 그녀가 덧붙였다. 자신의 인생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관계를 잘 경영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강태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 속의 감탄과 흠모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알았다. 눈앞의 이 여자는 지혜와 이야기로 가득한 두꺼운 책 같아서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윤서아 씨가 가장 눈부신 비단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최 대표가 윤서아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최 대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윤 부장, 아무래도 골든캐피탈의 강 대표가 자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그 친구 사람 괜찮아.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고 성품도 바르지. 한번 고려해봐. 윤서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또 저를 놀리시네요. 제가 지금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No, 농담 아니야. 최 대표의 말투가 진지해졌다. 나는 진심으로 자네가 행복해지길 바라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자네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어. 최고의 사랑도 포함해서 말이지. 윤서아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최 대표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회사와 재단을 잘 키워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차는 윤서아가 새로 산 아파트 앞에 멈췄다. 도시의 절반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최상층 펜트하우스였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 만든 새로운 집이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하이힐을 벗고
부드러운 카펫 위를 맨발로 걸었다. 우비 편안하고 아늑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창밖의 찬란한 은하수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고요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윤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의 여왕이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 후 스타트업 테크는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개장 당일 주가는 300% 폭등하며 그해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2대 주주로서 윤서아의 자산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수천억 원으로 치솟았고 그녀는 정식으로 포브스 선정 세계 여성 부호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수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전설이 되었다. 성공 축하 파티에서 윤서아는 대표로 무대에 올라 연설했다. 그녀는 심플한 흰색 롱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연설했다. 그녀는 팀의 노력과 투자자들의 신뢰에 감사했고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 지지하고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객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비결은 결코 자기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결코 인생의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걸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충분히 강해졌을 때 온 세상이 당신을 위해 길을 비켜줄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럽고 단호해졌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며 남자는 더더욱 당신의 의지처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자신의 손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다. 강태하는 맨 앞줄에 앉아 무대 위에 빛나는 여자를 바라보며 눈에 사랑과 자부심을 가득 담았다. 지난 1년간 그는 친구로서 윤서아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모든 노력과 영광을 지켜보았다. 그는 고백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조용히 그녀를 지지하고 지켜주었다. 그는 알았다. 윤서아 같은 여자는 속박과 소유가 아닌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축하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났다. 윤서아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피곤함을 느꼈다. 그녀는 호텔 테라스로 나가 바람을 쐬고 싶었다. 아주 멋진 연설이었어요. 강태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윤서아가 물을 받으며 그에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직 안 가셨네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강태하가 그녀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다.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불꽃놀이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윤서아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멀지 않은 밤하늘에 갑자기 화려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수많은 불꽃이 밤하늘에서 연이어 터지며 찬란하고 눈부신 글자를 만들어냈다. 서아야, 네가 가장 빛나는 별이야. 윤서아는 입을 가렸다.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곁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태하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녹아내릴 듯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윤서아 씨,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의 당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당신의 인생에 비단 위 꽃을 더해줄 사람은 필요 없겠죠. 당신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비단이니까요.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은 당신의 의지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의 길을 운 좋게도 당신과 함께 걷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당신의 모든 꿈을 지지할 겁니다. 당신의 속박이 되지 않고 그저 당신 뒤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무릎 꿇지도 반지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저 그렇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윤서아는 그를 그리고 하늘 가득한 불꽃을 바라보며 문득 웃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그녀에게 준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계약이 아니라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파트너 관계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사랑이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며 미소 지었다. 좋아요. 강태아의 눈에 커다란 놀라움과 기쁨이 터져 나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치 온 세상을 잡은 듯 꽉 잡았다. 똑같이 뛰어나고 독립적인 두 영혼이 이 순간 마침내 서로를 찾았다. 그리고 그 시각 서울 어느 낡은 동네, 박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경제 뉴스에 나오는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는 후회와 질투가 가득했다. 그의 옆 책상에는 이미 식어버린 컵라면이 놓여 있었다. 김영숙 여사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랜 우울증과 영양실조로 몸이 망가진 상태였다. 그는 가끔 깊은 밤에 생각했다. 만약 그때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윤서아의 곁에 굳건히 서 있었더라면 지금 그녀 곁에서 그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인생에 만약은 없었다. 그가 직접 심은 원인의 열매를 그는 스스로 삼켜야 했다. 그와 윤서아는 이미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는 어두운 구석에서 자신이 직접 밀어냈지만 이제는 온 밤하늘을 밝히는 가장 빛나는 별을 그저 우러러볼 수밖에 없었다.